여러분, 아주 맑은 여름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하얀 뭉게구름을 가만히 보면 이상한 점이 두 가지 눈에 들어옵니다. 첫째, 구름의 밑바닥이 마치 자로되고 그은 것처럼 평평합니다. 여러 개의 구름이 나란히 떠 있으면 그 밑면들이 전부 똑같은 높이에서 딱 잘려 있죠. 둘째, 구름의 가장자리는 놀랄 만큼 선명합니다.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 사이에 마치 칼로 오려낸 듯한 경계선이 보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구름은 그냥 물방울이 모인 거잖아요. 물방울이 모인 안개 덩어리가 어떻게 바닥은 자로 챘듯 평평하고 테두리는 칼로 오린 듯 날카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저는 바로 이 하나의 구름을 붙잡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 보려고 합니다. 저 위에 떠 있는 여러분이 평생 수만 번은 보고도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 없는 그 평범한 구름 한 점 말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야기는 내일 비가 오느냐 마느냐 하는 일기예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구름이라는 물체 자체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아주 단순하지만 끝이 없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여정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저 구름이 사실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물체와도 다르게 행동하는 우주에서 가장 기묘한 예외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올려다보는 저 하얀 덩어리가 이 우주의 냉정한 규칙을 몰래 어기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 겹씩 벗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죠. 아주 어린아이도 던질 법한, 그래서 오히려 가장 정직한 질문입니다. 저 구름 한 점은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솜사탕처럼 가볍겠지. 공기 위에 둥둥 떠 있으니 거의 무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도 어릴 때 잔디밭에 누워 저 구름을 보면서 저건 그냥 하늘에 걸린 하얀 김 같은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직관은 놀랍게도 완전히 빗나갑니다. 과학자들이 구름의 밀도를 실제로 재봤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구름 속에 든 물의 양은 부피당 얼마쯤인지 측정할 수 있고 구름의 크기는 눈으로도 레이더로도 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중간 크기의 뭉게구름 하나에는 무게로 따져 수십만 킬로그램의 물이 들어 있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이렇게 바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자란 코끼리를 100마리쯤 하늘 한 곳에 모아놓은 무게입니다. 여러분, 머리 위 저 평화로운 하얀 솜뭉치가요. 여기서 저는 늘 멈추게 됩니다. 코끼리 100마리가 아무런 받침대도 밧줄도 기둥도 없이 여러분 머리 위 허공에 가만히 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물은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이건 여러분도 아십니다. 욕조에 물을 받으면 물은 아래로 고이지 위로 떠오르지 않죠. 그런데 코끼리 100마리 무게의 물이 지금 이 순간 하늘에 얹혀 있어요. 중력은 이 우주에서 가장 끈질기고 자비 없는 힘입니다. 별을 짜부라뜨려 블랙홀로 만들고 은하 전체를 붙잡아 둘 정도의 힘이죠. 그 중력이 코끼리 100마리를 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을까요? 왜 저 물덩어리는 지금 당장 우리 머리 위로 와르르 쏟아지지 않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오늘 파고들 첫 번째 균열입니다. 이건 그냥 신기한 상식 하나가 아니에요. 이건 아래로 끌어당기는 중력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찰, 그리고 위로 밀어 올리는 에너지가 매 순간 여러분 머리 위에서 벌이고 있는 조용하고 치열한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구름을 아주 잘못 상상하고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게 이야기를 들으면 자동으로 하나의 큰 덩어리를 떠올립니다. 수십만 킬로그램이라고 하면 거대한 물탱크나 강철 덩어리를 상상하게 되죠. 만약 그 물이 정말 하나의 거대한 유리 수조에 담겨 하늘에 떠 있다면 중력은 한치의 자비도 없이 그것을 끌어내려 지상을 박살냈을 겁니다. 하지만 자연은 그런 무식한 방식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연은 이 어마어마한 무게의 물을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잘게, 아주 잘게 쪼개 놓았습니다.
구름을 이루는 물방울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사람 머리카락 한 올의 굵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 굵기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상상 속에서나 겨우 그려지는 크기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코끼리 100마리가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는 첫 번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각설탕 하나를 손에 들고 있다고요. 이걸 반으로 자르고 또 반으로 자르고 계속 잘라서 가루로 만듭니다. 전체 무게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르기 전이나 후나 설탕의 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딱 하나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공기와 맞닿는 겉면적, 표면적입니다. 큰 덩어리 하나일 때는 겉면이 얼마 안 되지만 가루가 되면 그 무수한 알갱이들의 겉면을 전부 합친 표면적은 상상도 못할 만큼 커집니다. 구름도 정확히 이렇습니다. 하나의 큰 물덩어리였을 때와 무게는 똑같지만 무수한 물방울로 쪼개지면서 공기와 부딪힐 수 있는 표면적은 비교조차 안 될 만큼 거대해진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평소에 완전히 착각하고 사는 것 하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공기가 텅 빈 것이라고 느낍니다. 손을 휘저어도 아무 저항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속도가 붙으면 그 텅 빈 것 같던 공기가 갑자기 손바닥을 밀어내는 단단한 벽처럼 느껴집니다. 공기는 텅 빈 게 아니라 촘촘한 분자들의 바다였던 거예요. 우리처럼 거대한 몸집에게나 부드러운 기체일 뿐입니다. 그런데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짜리 그 미세한 물방울에게 이 공기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 작은 물방울의 눈높이에서 보면 공기는 부드러운 기체가 아니라 우리가 꿀단지 속을 헤엄치거나 진흙탕을 걸을 때 느끼는 것과 비슷한 끈적하고 빽빽한 저항의 바다입니다. 크기가 작아질수록 무게보다 표면의 저항이 훨씬 더 중요해지거든요. 이게 미시세계의 규칙이에요. 이제 그 미세한 물방울 하나를 허공에 가만히 놓아봅시다. 당연히 중력이 붙잡고 아래로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물방울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아래쪽에 있던 수많은 공기 분자들이 그 넓어진 표면에 부딪혀 물방울을 위로 떠받칩니다. 물방울이 워낙 작고 가볍기 때문에 아래로 당기는 중력과 위로 떠받치는 공기의 저항이 눈 깜짝할 사이에 팽팽하게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면 더 이상 빨라지지 못하고 일정한 속도로 내려오게 되죠. 물리학에서는 이걸 종단 속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 종단 속도가 얼마쯤 될까요? 하늘에서 뛰어내린 스카이다이버의 종단 속도는 시속 200km에 달합니다. 총알처럼 빠르죠. 그런데 이 미세한 구름 물방울의 종단 속도는 초당 1cm에서 2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1초에 겨우 손톱만큼 내려오는 겁니다. 저 아득히 높은 하늘에서 초당 1cm로 꼬물거리는 물체는 저 아래 땅에서 올려다보는 우리 눈에는 완전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코끼리, 100마리 무게의 구름이 우리 머리 위로 무너지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연은 한꺼번에 쏟아질 뻔한 중력의 폭포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입자들로 잘게 해체해서 끈적한 공기라는 보이지 않는 그물망 위에 살포시 얹어놓은 겁니다. 무게는 그대로인데 떨어지는 속도만 손톱만큼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참 영리한 방식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유심히 따라오셨다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걸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초당 1cm라도 결국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느려도 1시간, 2시간이 지나면 저 물방울들은 결국 땅으로 가라앉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상은 매일 짙은 안개에 덮여 있어야 앞뒤가 맞아요. 그런데 구름은요? 구름은 하루 종일 때로는 며칠씩이나 저 높은 곳에 자기 자리를 지키고 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본 그 구름이 오늘도 비슷한 높이에 있죠. 이 완벽해 보이던 종단 속도의 논리 어딘가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저 수천억 개의 물방울들의 멱살을 잡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계속해서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구름 뒤에 숨은 진짜 미스터리가 이제 막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찾으러 저는 여러분을 한여름의 뜨거운 아스팔트 도로 위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무더운 날 아스팔트 저 끝에서 공기가 아른아른 일렁이는 아지랑이 다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일렁임이야말로 하늘에 코끼리 100마리를 떠받치는 거대한 엔진의 아주 작은 축소판입니다. 이야기는 태양에서 시작합니다. 태양에서 온 빛은 차갑고 텅 빈 우주를 지나 투명한 대기를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신기하게도 햇빛은 지나가는 길에 공기를 직접 데우지 않아요. 대신 땅과 바다에 부딪혀 그곳을 뜨겁게 달굽니다. 땅이 달아오르면 땅에 딱 붙어있던 공기가 그 열을 전달받죠. 그리고 물리학의 아주 기본적인 법칙 하나가 작동합니다. 열을 받은 기체는 팽창합니다. 분자들이 서로 밀어내며 부피가 커져요. 부피가 커진 뜨거운 공기는 주변의 차가운 공기보다 가벼워지고 그래서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물속에 억지로 눌러 담았던 빈 페트병을 놓는 순간 수면 위로 튀어오르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는 이 위로 솟는 공기의 흐름을 상승 기류라고 부릅니다. 이제 하늘에서 벌어지는 힘겨루기를 다시 계산해 봅시다. 머리카락 굵기 100분의 1짜리 물방울들은 중력에 이끌려 초당 1cm로 필사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서는 뜨겁게 달궈진 땅이 뿜어내는 상승 기류가 위로 솟구치고 있어요. 아주 평범하고 맑은 날에도 이 상승 기류의 속도는 초당 수십 센티미터에서 몇 미터에 달합니다. 물방울이 내려오는 속도보다 수십, 수백 배 빠른 겁니다. 이 상황을 아주 쉽게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지하철역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부지런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에스컬레이터 자체가 여러분이 내려가는 속도보다 20배쯤 빠르게 위로 역주행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 눈에 여러분은 열심히 아래로 걷고 있는데도 제자리에 붕 떠 있거나 오히려 위로 실려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게 바로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 진짜 역학입니다. 구름은 멈춰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떨어지려는 수천억 개의 물방울과 그걸 위로 밀어올리는 상승 기류가 멱살을 붙잡고 버리는 격렬한 힘겨루기의 현장입니다. 코끼리 100마리의 무게는 땅이 뿜어내는 보이지 않는 열기둥 위에 아슬아슬하게 그러나 완벽하게 균형을 잡고 얹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멈춘다면 그건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이 깔끔해 보이는 설명에도 치명적인 구멍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 여러분도 잠깐 같이 생각해 보시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높은 곳은 압력이 낮아서 공기가 더 팽창하고 팽창하면서 가지고 있던 열 에너지를 소모해 차갑게 식습니다. 높은 산 정상에 오르면 한여름에도 공기가 매섭게 차가운 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 위로 솟구친 상승 기류도 결국 높은 곳에서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식어버리면 더 이상 물방울을 밀어 올릴 힘이 없어요. 에스컬레이터의 전원이 툭 꺼지는 겁니다. 그럼 지탱할 힘을 잃은 물방울들은 다 같이 무너져 내려야 하죠. 게다가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초당 몇 미터로 이리저리 요동치는 거친 바람에 휩쓸리는 그 물방울들이 어떻게 처음 우리가 봤던 그 선명하고 평평한 밑바닥과 칼로 오린 듯한 테두리를 가진 하나의 또렷한 덩어리 모양을 그렇게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혼돈스러운 바람 속에서 어떻게 그런 질서 정연한 형태가 생기는 걸까요? 구름이 그냥 얌전히 떠 있는 물방울들의 모임이라는 우리의 낡은 상식은 이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감각이 무너지는 훨씬 더 기묘한 진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다시 처음에 그 두 가지 이상한 점으로 돌아가 볼까요? 평평한 밑바닥, 그리고 칼로 오린 듯한 테두리.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께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창밖으로 올려다보고 있는 저 구름은 사실 그 자리에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물방울이 뭉쳐있는 하나의 물체로는 그곳에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장난인가 싶으시죠?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이걸 이해하려면 저와 함께 촛불 하나를 켜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내내 이 촛불이 우리 곁을 지킬 겁니다. 어두운 방에서 촛불 하나를 켜놓고 가만히 바라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불꽃은 마치 하나의 물체처럼 보입니다. 뾰족한 모양이 있고 색이 있고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런데 그 불꽃이 진짜로 하나의 고정된 물건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불꽃을 이루고 있는 그 뜨거운 기체 알갱이들은 단 한순간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계속 새 기체가 타올라 위로 흘러가고 위에서는 다 타버린 기체가 흩어져 사라집니다. 촛불의 모양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그 모양을 채우고 있는 물질은 매 순간 완전히 새 것으로 갈아 끼워지고 있어요. 불꽃은 물건이 아니라 쉼없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흐름이 잠깐 만들어낸 형태일 뿐이죠. 구름의 진실도 정확히 이겁니다. 어떻게 그런지 이제 저 평평한 밑바닥의 정체부터 밝혀보겠습니다. 땅에서 증발한 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수증기 상태로 상승 기류를 타고 하늘로 솟구칩니다. 이 수증기는 완벽하게 투명한 기체예요.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주변 공기는 점점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한 어떤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 공기는 더 이상 그 수증기를 투명한 상태로 머금고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물리학에서는 이 한계점을 이슬점이라고 부릅니다. 이슬점을 넘는 그 찰나에 투명하던 기체 수증기가 갑자기 무수한 미세 물방울로 응결되면서 우리 눈에 하얗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해되시죠? 밑바닥이 평평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오는 수증기는 정확히 같은 높이에서 이슬점을 넘습니다. 그 높이 아래에서는 여전히 투명한 기체라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높이를 넘는 순간 일제히 하얗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얀 것과 안 보이는 것의 경계, 즉 구름의 밑바닥이 마치 자로 잰 듯 평평한 선으로 그어지는 겁니다. 그 평평한 선은 물체의 바닥이 아니라 물이 투명한 기체에서 하얀 액체로 옷을 갈아입는 마법의 경계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란히 뜬 구름들의 밑면이 다 같은 높이인 겁니다. 그 하늘의 이슬점 높이가 다 같으니까요. 그럼 테두리는요? 그렇게 하얗게 태어난 물방울들은 여전히 솟구치는 바람을 타고 구름 꼭대기 쪽으로 밀려 올라갑니다. 하지만 구름의 가장자리, 즉 축축하고 차가운 영역을 벗어나 건조하고 덜 차가운 바깥 공기와 만나는 순간 이 물방울들은 순식간에 다시 증발해서 투명한 수증기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얗게 보이던 것이 다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얀 것과 투명한 것 사이에 칼로 오린 듯 선명한 경계선이 생깁니다. 바로 여기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구름은 얌전히 하늘에 정박해 있는 물체가 아닙니다. 구름의 아래쪽 평평한 바닥에서는 매 순간 어마어마한 양의 물방울이 새로 태어나고 있고 구름의 위쪽과 옆쪽 가장자리에서는 똑같은 양의 물방울이 증발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촛불처럼요. 여러분이 1분 전에 감탄하며 바라보던 그 구름과 지금 이 순간 보고 있는 그 구름은 모양만 비슷할 뿐입니다. 그것을 이루고 있는 물방울들은 이미 통째로 새로운 물방울들로 갈아 끼워졌습니다. 물이라는 물질이 보이지 않는 기체에서 눈에 보이는 액체로 다시 기체로 쉴 새 없이 옷을 갈아입는 그 치열한 경계선을 우리는 그저 멀리서 구름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착각하며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구름은 물의 덩어리가 아니라 물이 상태를 바꾸는 사건 그 자체예요. 촛불이 밀랍의 덩어리가 아니라 타오르는 사건인 것처럼요. 물론 이 촛불 비유는 여기까지입니다. 촛불은 눈에 보이는 밀랍이라는 연료가 아래에 딱 붙어 있죠. 구름은 그런 고정된 연료 받침이 없습니다. 구름의 연료인 수증기는 저 넓은 땅과 바다 전체에서 올라오니까요. 비유는 언제나 어딘가에서 풀어집니다. 그래도 이 하나는 촛불이 정확하게 붙잡아줍니다. 형태는 그대로인데 물질은 흐른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열쇠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늘을 보며 저 구름 참 예쁘다 하고 이름 붙인 그 순간 그 예쁜 모양을 이루던 물방울들은 이미 죽고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물체를 본 게 아니라 흐름이 잠깐 만들어낸 무늬를 본 거예요. 폭포 앞에 뜬 무지개처럼요. 무지개는 그 자리에 있지만 그걸 만드는 물방울은 매 순간 쏟아져 내리며 바뀌잖아요. 자, 그런데 구름이 멈춰 있는 물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갈아 끼워지는 사건이라는 걸 깨달았으니 이제 모든 수수께끼가 풀린 걸까요? 불행히도 저는 이 평화로운 결론을 다시 한번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거든요. 만약 구름의 물방울이 그렇게 먼지보다도 작고 태어나자마자 몇십 분 안에 다시 증발해 사라지는 운명이라면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떻게 비가 내릴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눈을 감고 손등에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평범한 빗방울 하나가 구름을 이루는 그 미세한 물방울이 무려 100만 개쯤 합쳐져야 겨우 만들어지는 크기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초당 1cm로 꼬물거리며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는 그 먼지 같은 점들이 어떻게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곤두박질 칠 만큼 거대하고 무거운 빗방울로 뭉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먼저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물방울들이 그냥 공중에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우연히 서로 부딪혀 합쳐지는 것만으로 빗방울이 만들어질 확률을 계산해 보면 물리학자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건 마치 여러분이 눈을 가린 채 시끄러운 운동장을 뛰어다니면서 단 몇 분 안에 100만 명의 사람과 정확히 어깨를 부딪혀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만약 비가 오직 이 우연한 충돌에만 기댔다면 지구에 비가 내리는 일은 기적처럼 드물었을 겁니다. 사실 이 부분, 그러니까 미세한 물방울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빗방울로 자라는가 하는 문제는 지금도 과학이 완전히 다 풀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여전히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자연이 쓰는 가장 강력한 속임수 하나는 우리가 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한여름 섭씨 30도가 넘는 뚜약볕 아래에서 여러분의 어깨를 시원하게 적시는 그 소나기조차도 사실 그 시작은 맹렬한 눈보라였습니다. 네, 한여름 하늘 위에서 눈보라가 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학교에서 배운 가장 기본적인 상식 하나를 잠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물은 섭씨 0도에서 언다. 이거요. 사실 이건 컵에 담긴 물처럼 주변에 먼지나 벽 같은 얼어붙을 발판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늘 높이 떠 있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물방울은 온도가 영하 15도, 심지어 영하 20도, 아주 특별한 경우엔 영하 40도 가까이 내려가도 얼지 않고 액체 상태를 고집합니다. 얼고 싶어도 얼어붙을 발판이 없어서 못 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관행각 물방울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하의 하늘에 언제든 얼어붙을 준비를 한 채 극도로 불안정하게 떠 있는 관행각 물방울들이 수천억 개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사이에서 아주 미세한 얼음 결정 하나가 태어납니다. 바로 그 찰나에 구름 속에서는 인간의 직관으로는 믿기 힘든 무자비한 강도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얼음 결정이 주변의 관행각 액체 물방울보다 수증기를 훨씬 더 강하게 끌어당긴다는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얼음 표면 위의 공기는 액체 표면 위의 공기보다 더 적은 양의 수증기만으로도 포화 상태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하늘 아래에서 얼음은 늘 배가 덜 부른 상태라 주변의 수증기를 개걸스럽게 빨아들여요. 그러니 얼음 결정이 나타나자마자 주변에 떠있던 관행각 물방울들은 마치 힘센 녀석에게 밥을 빼앗기듯 스스로 증발의 기체가 되고 그 수증기는 공중을 가로질러 얼음 결정 표면에 달라붙어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단 하나의 얼음 결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주변 수만 개의 물방울을 증발시키고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발견한 과학자들의 이름을 따서 베르게론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포식은 물방울들이 우연히 부딪히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수백, 수천 배 빠릅니다.
미세하던 얼음 결정은 주변 물방울을 잔인하게 집어삼키며 순식간에 크고 무거운 눈송이로 자라납니다. 마침내 그 무게가 상승 기류의 힘을 압도하는 순간 이 눈송이는 중력에 이끌려 아래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해요. 떨어지면서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자기 경로에 있는 다른 물방울들을 닥치는 대로 쓸어 담아 더 커지고 따뜻한 지표면 근처로 내려오면서 부드럽게 녹아 결국 여러분 이마에 떨어지는 굵은 빗방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은 이렇게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름엔 눈이 다 녹아 비가 된다 쳐도 가끔 한여름에 우박이 쏟아지는 건 뭐냐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하늘의 눈보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거든요. 아주 강한 상승 기류를 가진 먹구름 속에서는 얼음 알갱이가 채 녹기도 전에 다시 위로 솟구쳐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또 올라가기를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차가운 물방울을 뒤집어 쓰고 한 겹씩 얼음이 두꺼워져요. 그러다 상승 기류가 더는 못 버틸 만큼 무거워지면 녹을 새도 없이 통째로 쏟아지는 겁니다. 그게 우박이에요. 우박 하나를 반으로 쪼개보면 양파처럼 얼음층이 겹겹이 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하늘 오르내림의 기록입니다. 한여름 땅으로 떨어진 얼음 덩어리가 방금까지 저 위에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다는 걸 우리 손에 증거로 쥐어주는 셈이죠. 우리가 낭만적으로 맞았던 그 비는 얌전한 물방울들의 평화로운 결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건 영하 20도의 잔혹한 허공에서 태어난 하나의 얼음 결정이 수만 개의 액체 물방울을 증발시키고 집어삼켜 만들어낸 치열한 포식의 결과물이었어요. 하늘의 촛불은 이렇게 스스로를 무너뜨리며 땅을 적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최근에 알고 정말 소름이 돋았던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아까 그 첫 얼음 결정, 그게 어디서 시작되느냐가 문제였죠. 얼어붙으려면 발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발판 역할을 하는 게 흔히 먼지나 화산재 같은 미세 입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발판 중 상당수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슈도모나스 시링가에라는 이름의 박테리아입니다. 원래는 식물의 잎에 사는 흔한 세균인데 이 녀석의 표면에는 물 분자를 얼음 결정 구조로 착착줄 세우는데 딱 맞는 특별한 단백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테리아는 다른 어떤 먼지보다도 높은 온도에서 영하 2도, 영하 3도 정도에서도 물을 얼립니다.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간 이 미생물들이 구름 속에서 첫 얼음 결정의 씨앗이 되어 비를 만들고 그 비를 타고 다시 땅으로 내려와 새로운 식물에 정착합니다. 다시 말해 지상의 생명이 자기가 살아갈 비를 스스로 하늘에 주문하고 있는 셈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지구의 모든 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이 생물학적 얼음 씨앗이 전체 강수에서 정확히 얼마나 큰 몫을 차지하는지는 아직 과학자들이 열심히 저울질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그림이 참 좋습니다. 죽어있는 물리 법칙만 돌아가는 줄 알았던 저 구름 속에 살아있는 것들이 슬며시 손을 얹고 있다는 것 말이죠. 자,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이 구름이라는 사건을 인간이 어떻게 붙잡아 왔는지 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뿌리가 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200년쯤 전 영국 런던에 루크 하워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직업 과학자가 아니었어요. 약을 만들어 파는 약제사였습니다. 다만 그는 어릴 때부터 하늘을 올려다보는 걸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게 있습니다. 구름이라는 건 아까 우리가 봤듯이 매 순간 태어나고 죽는 단 이 초도 같은 모양으로 머물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에게 구름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었어요. 어차피 계속 변하는데 뭐하러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하늘의 기분 정도로 여겼던 거죠. 그런데 하워드는 정확히 거기서 남들과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계속 변하는 그 형태들 속에도 몇 가지 반복되는 기본 꼴이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그는 라틴어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뭉게뭉게 쌓이는 것에는 쌓인다는 뜻의 이름을
넓게 층층이 깔리는 것에는 층이라는 뜻의 이름을, 높이 새털처럼 흩어지는 것에는 곱슬머리라는 뜻의 이름을 붙였죠. 우리가 지금도 쓰는 저군, 층운, 권운이라는 분류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게 왜 대단할까요? 여러분, 파인만 같은 물리학자들이 늘 경계했던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름만 알고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걸 그들은 가장 싫어했어요. 그런데 하워드가 한 일은 단순히 이름표를 붙인 게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흐르고 변해서 도저히 붙잡을 수 없어 보이던 것에서 붙잡을 수 있는 규칙을 발견한 겁니다.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건 그 안에 반복되는 질서가 있다는 걸 알아챘다는 뜻이니까요. 흐르는 강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과 같은 일이었죠.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가 한 일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하늘의 변덕이라고만 여기던 것을 관찰하고 분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붙이는 것과 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눈으로 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이제 시간을 조금 더 흘려서 다른 이야기 하나를 해보죠. 이번엔 정말 기묘합니다. 사람이 구름을 하늘에서 끌어내려 유리병 안에 가둔 이야기입니다. 20세기가 막 시작되던 무렵, 스코틀랜드의 한 물리학자가 산 위에서 안개와 구름이 만들어지는 광경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그는 그 아름다운 현상을 실험실 안에서 다시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밀폐된 유리 용기에 축축한 공기를 넣고 안의 공기를 순간적으로 팽창시켜 온도를 뚝 떨어뜨리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배운 원리 그대로죠? 공기가 갑자기 팽창하면 식고, 식으면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됩니다. 그러니 병 안에 작은 인공 구름이 뿅 하고 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실험을 반복하다가 정말 뜻밖의 것을 발견합니다. 물방울들이 아무데나 무작위로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가느다란 실선을 따라 줄지어 맺히는 겁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병 속을 가로질러 지나가면서 그 지나간 길에 물방울들을 흩뿌려 놓은 것처럼요. 그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우주에서 날아온 입자와 방사선이 지나간 흔적이었습니다. 이걸 한번 음미해 보세요. 우리는 원자보다도 작은 입자를 절대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너무 작으니까요. 그런데 그 입자가 축축한 공기 속을 지나가면 지나간 자리의 분자들을 살짝 건드려서 바로 그 자리에 물방울이 맺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줍니다. 아까 그 얼음 씨앗, 응결 발판 이야기 기억하시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자 자체는 못 보지만 그 입자가 남긴 구름의 길, 하얀 비행운 같은 흔적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장치를 우리는 구름상자, 안개상자라고 부릅니다. 인류가 최초로 아원자 세계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 물리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였어요. 이후 수십 년간 물질의 가장 깊은 비밀들이 바로 이 병 속 구름의 흔적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거 정말 근사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저 거대한 구름을 궁금해하던 마음이 유리병 속 작은 구름이 되고 그 작은 구름이 이번엔 우주에서 가장 작은 입자들을 비추는 스크린이 되었습니다. 저 위의 코끼리 100마리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원자 입자가 똑같은 하나의 원리로 이어진 거예요. 물이 발판을 만나 응결한다는 그 단순한 원리 하나로요. 구름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일은 이렇게 하늘 끝에서 물질의 밑바닥까지 한 번에 꿰뚫는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 한 번도 제대로 답해 본 적 없는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구름은 왜 하얄까요? 그리고 이건 사실 쌍둥이 질문입니다. 하늘은 왜 파랄까요? 물은 원래 투명합니다. 컵에 담긴 물도 투명하고 구름을 이루는 물방울 하나하나도 투명해요. 그런데 그 투명한 물방울이 수천억 개 모이면 왜 갑자기 새하얗게 보일까요? 여기에 빛과 알갱이 크기 사이에 아주 우아한 규칙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하늘부터 봅시다.
햇빛은 흔히 하얗다고 하지만 사실 빨강부터 보라까지 온갖 색이 섞여 있는 빛입니다. 이 빛이 대기로 들어오면 공기 분자와 부딪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공기 분자는 빛의 파장에 비해 아주 작습니다. 이렇게 알갱이가 파장보다 훨씬 작을 때는 파장이 짧은 빛, 그러니까 파란색과 보라색 계열이 훨씬 더 강하게 흩어집니다. 파장이 긴 빨간 빛은 대부분 그냥 통과해버리고요. 그래서 낮 하늘 사방에서 우리 눈으로 쏟아지는 건 주로 흩어진 파란 빛입니다. 하늘이 파란 이유가 이겁니다. 작은 알갱이가 파란빛을 골라 흩뿌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구름 속 물방울은 어떨까요? 이 물방울은 아무리 미세하다 해도 공기 분자와는 비교도 안 되게 큽니다. 빛의 파장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규칙이 뒤집힙니다. 알갱이가 빛의 파장보다 충분히 크면 특정 색만 골라 흩는 게 아니라 빨강, 초록, 파랑 할 것 없이 모든 색의 빛을 거의 똑같이 흩뿌립니다. 그렇게 온갖 색이 골고루 섞여서 사방으로 튕겨 나오면 우리 눈에는 그게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여러 색빛이 다 합쳐지면 하얗게 보이니까요. 이게 참 재미있는 지점입니다. 똑같은 물, 똑같은 햇빛인데 알갱이 크기가 파장보다 작으냐 크냐 하는 그 차이 하나 때문에 한쪽은 파란 하늘이 되고 한쪽은 하얀 구름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물을 잘게 쪼개면 표면적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것. 여기서도 크기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구름의 그 하얀색은 물방울 하나하나가 딱 빛의 파장보다 큰 그 절묘한 크기로 태어났다는 증거인 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경험으로 아실 겁니다.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먹구름은 왜 시커멓게 보일까요? 물방울이 점점 커지고 개수가 늘어나 구름이 두꺼워지면 빛이 그 두꺼운 층을 뚫고 우리 눈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위쪽에서 다 흩어지거나 흡수돼 버립니다. 그래서 구름 아래쪽은 빛이 부족해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구름의 색 하나에도 그 안에서 물방울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적혀 있는 겁니다. 하늘을 읽는 법을 우리는 이렇게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구름이 어떻게 떠 있는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비가 되는지, 왜 하얀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드라마를 관통하는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물을 증발시키고 구름을 밀어 올리고 얼음 결정을 춤추게 하는 이 거대하고 역동적인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에너지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곧 물리학자들조차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우주에서 가장 차갑고 냉정한 법칙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저 평범한 구름 한 점이 우주 전체의 운명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자, 하늘을 읽는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 구름 한 점이 지구 전체의 온도를 좌우하는 거대한 온도 조절 장치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물리학자들이 아직도 완전히 예측하지 못하는 지구에서 가장 변덕스러운 조절 장치라면요. 이걸 이해하려면 구름이 두 얼굴을 가졌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얼굴은 양산입니다. 아까 우리는 구름이 왜 하얀지 봤죠. 하얗다는 건 태양에서 오는 빛을 잘 흩뿌리고 되받아친다는 뜻입니다. 한여름 쥐 약볕 아래를 걷다가 구름이 해를 슬쩍 가리면 순식간에 시원해지는 걸 다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구름은 태양의 금화가 지표면에 닿기도 전에 그중 상당량을 하얀 겉면으로 튕겨 우주로 되돌려 보냅니다. 이렇게 보면 구름은 지구를 식히는 양산이에요. 실제로 지구 표면의 절반 가까이는 늘 구름에 덮여 있고 이 하얀 양산이 없었다면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구름에게는 정반대의 두 번째 얼굴이 있습니다. 이불입니다. 낮 동안 데워진 지표면은 밤이 되면 그 열을 적외선 형태로 우주에 내보내려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값이 떨어진 자잘한 동전을 우주로 흩뿌리는 그 과정이죠. 그런데 하늘에 구름이 두껍게 깔려 있으면 이 구름이 빠져나가려는 적외선을 붙잡아 상당 부분을 도로 지표면으로 돌려보냅니다.
마치 이불처럼 열을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낀 겨울밤은 맑은 겨울밤보다 훨씬 덜 춥습니다. 맑은 밤에 서리가 더 잘 내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불이 걷혀서 열이 그대로 우주로 새어나가 버리니까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똑같은 구름 하나가 낮에는 햇빛을 되받아쳐 지구를 식히는 양산이 되고 밤에는 열을 가도 지구를 데우는 이불이 됩니다. 식히기도 하고 데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이길까요? 구름은 결국 지구를 식히는 쪽일까요? 데우는 쪽일까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정직하게 털어놓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리학자들도 기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아직 이 질문에 딱 부러진 답을 내지 못합니다. 구름이 얼마나 높이 떠 있느냐, 물방울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두껍냐에 따라 양산의 힘과 이불의 힘이 시시각각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얇고 높은 구름은 주로 이불처럼 데우는 쪽으로, 두껍고 낮은 구름은 주로 양산처럼 식히는 쪽으로 기웁니다. 그런데 지구가 조금씩 따뜻해지면 이 구름들이 어떻게 변할지, 더 많아질지, 적어질지, 더 높이 뜰지, 낮게 깔릴지 그걸 정확히 예측하는 게 지독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미래 온도를 계산하는 그 거대하고 정교한 컴퓨터 모형들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 덩어리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구름입니다. 우주의 나이도 재고 아득히 먼 은하까지의 거리도 재는 인류가 정작 자기 머리 위에 떠 있는 저 하얀 솜뭉치가 지구를 데울지 식힐지는 아직 시원하게 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참 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멀리 있는 것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평범한 것이 때로 더 어렵습니다. 매일 보는 저 구름 속에 아직도 과학이 다 열지 못한 문이 남아있다는 것. 이게 저를 늘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바닷물이 증발하고 비가 내린다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그렇게 얄팍하지 않습니다. 물리학의 냉정한 세계에서는 무언가가 그냥 뜨겁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우주 공간 전체가 태양 표면처럼 똑같이 펄펄 끓고 있다고요. 사방이 전부 똑같이 뜨겁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세상에서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바람 한 점 불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에너지가 실제로 움직이고 일을 하려면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이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가 있어야 물이 흐르듯이 온도의 차이가 있어야 에너지가 흐르고 일을 합니다. 사방이 똑같이 뜨거우면 아무리 뜨거워도 그건 죽은 열입니다. 이제 하늘을 다시 보시죠. 우리가 딛고 선 지표면은 태양열을 받아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하지만 그 위를 덮은 아득한 우주의 암흑은 영하 270도라는 끔찍하도록 차가운 곳입니다. 절대 0도에 겨우 몇 도 못 미치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차가운 온도에 가깝죠. 뜨거운 지표면과 차가운 우주. 이 어마어마한 온도의 낙차가 바로 구름이라는 무거운 엔진을 하늘에 띄우고 돌리는 진짜 원동력입니다. 열은 반드시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르려 하고 지표면의 열이 저 차가운 우주를 향해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는 그 맹렬한 흐름의 한복판에서 구름은 태어납니다. 그런데 물리학자의 눈으로 이 아름다운 흐름을 보면 아주 섬뜩하고 피할 수 없는 진실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식탁 위에 방금 끓인 뜨거운 차 한 잔을 올려두었다고 해보죠. 시간이 지나면 그 열기는 방안 공기로 흩어지고 차는 결국 방과 똑같이 미지근해집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십니다. 그런데 흩어진 그 열기가 어느 날 스스로 다시 찻잔으로 모여들어 물을 다시 끓게 만드는 일은 우주가 끝날 때까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은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한번 흩어진 에너지는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이것이 물리학에서 가장 무자비하고 절대적인 법칙,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우리는 이걸 엔트로피의 증가라고 부릅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언제나 모여있는 곳에서 흩어지는 곳으로만 흐릅니다. 이 냉정한 법칙의 렌즈로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코끼리 100마리 무게의 구름, 그리고 쏟아지는 빗방울은 그저 낭만적인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양이 수십억 년 동안 쥐고 있던 소중한 에너지가 차갑고 텅 빈 우주를 향해 영원히 흩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름은 단지 물의 순환이 아니에요. 구름은 우주라는 거대한 시계의 태엽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천천히 풀려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시계 바늘입니다. 비가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바람이 한 번 불 때마다 우주는 자신이 쓸 수 있는 귀중한 에너지를 조금씩 영원히 잃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순수한 물리학의 영역에서 조금 걸음을 옮겨 그 물리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더듬는 해석의 영역입니다. 그 경계를 여러분과 함께 또렷이 의식하면서 넘어가고 싶어요. 모든 것이 흩어지고 무너져가는 이 잔혹한 흐름 속에서 정말 이상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흩어지기만 하는 우주에서 도대체 어떻게 흩어진 물질들이 거꾸로 뭉쳐져 여러분과 저, 그리고 생명이라는 지독하게 복잡하고 정교한 질서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깨진 유리컵은 저절로 다시 붙지 않고 엎질러진 물은 스스로 컵으로 기어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무질서를 향해 굴러간다면 이 완벽하게 정렬된 세포 수조 개짜리 질서 덩어리인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흔히 태양이 지구에 에너지를 잔뜩 공급해주기 때문이라고 쉽게 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답이 절반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구는 태양에게서 받는 에너지와 거의 정확히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차가운 우주로 도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가 받은 에너지를 계속 쌓아두기만 했다면 지구는 진작에 펄펄 끓는 용광로가 됐을 거예요. 들어온 만큼 그대로 나갑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만든 진짜 마법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에너지의 양이 아니라 에너지의 질에 있습니다. 태양은 우주의 다른 어느 곳보다 압도적으로 뜨겁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아주 강하게 뭉쳐지고 질서정연한 고급 에너지의 형태로 빛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건 마치 태양이 우리에게 크고 감나가는 금화 한 줌을 던져주는 것과 같아요. 이 금화가 지구에 도착하면 식물의 잎사귀가 그것을 낚아챕니다. 식물은 이 순수하고 질서정연한 에너지를 사용해 물과 이산화탄소를 결합하고 자기 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동물이 그 식물을 먹고 우리가 그 동물을 먹으며 거대한 생태계의 톱니바퀴가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금화의 가치를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질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지구는 태양에게 받은 그 값진 금화 한 յու불, 쓸모없고 찌그러진 자잘한 동전 20յու불로 쪼개서 어두운 우주로 흩뿌립니다. 물리학에서는 이걸 적외선 열복사라고 부르고 이게 바로 엔트로피가 맹렬하게 증가하는 과정입니다. 들어온 에너지의 양과 나가는 양은 같지만 질은 완전히 곤두박질 친 거예요. 이제 진실이 좀 더 또렷해집니다. 생명은 우주의 법칙을 거스르는 마법 같은 반역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은 열역학 제2법칙을 가장 우아하고 탐욕스럽게 이용하는 존재입니다. 우주 전체로 보면 생명은 태양의 고급 에너지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질 낮은 에너지로 망가뜨리는 아주 정교한 통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질서를 받아먹고 무질서를 우주로 내보내며 살아가는 거대한 붕괴의 강물 속에서 잠시 소용돌이치는 하나의 무늬인 셈이죠. 물론 이건 현재 물리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그림이고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자, 이제 이 긴 여정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크게 한번 뒤집히는 순간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평범한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누구나 아는 구름 한 점, 아이도 그리는 하늘에 걸린 하얀 솜사탕, 세상에서 가장 흔하고 평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겹씩 벗겨보니 그 평범함이 사실은 우주에서 가장 예외적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저 구름이 우주의 냉정한 규칙을 몰래 어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뜻을 아실 겁니다.
우주의 절대 법칙은 모든 것은 흩어지고 모든 형태는 무너지고 모든 질서는 풀려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기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저 구름을 보세요. 매 순간 물방울이 태어나고 죽고 바람에 이리저리 찢기고 끊임없이 물질이 통째로 갈아 끼워지는 그 격렬한 혼돈 한복판에서 구름은 자로 늘 듯 평평한 밑바닥과 칼로 오린 듯 선명한 테두리를 가진 또렷한 하나의 형태를 유지합니다. 붕괴하는 흐름 한가운데서 질서 정연한 무늬가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답은 구름이 붕괴를 거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붕괴를 타고 흐르기 때문입니다. 촛불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촛불이 그 뾰족한 형태를 유지하는 건 타오르기를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쉬지 않고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흐름이 멈추는 순간 형태도 사라집니다. 구름도, 촛불도, 강물 위에 뜬 무지개도,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도 원자도 끊임없이 교체됩니다. 몇 년 전에 나를 이루던 물질은 지금 대부분 사라지고 새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나라는 형태는 유지됩니다.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물질이 흘러가며 잠시 유지하는 형태, 흐르는 촛불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저는 늘 소름이 돋습니다. 그 값진 금화 한 잼, 태양이 던져준 고급 에너지가 자잘한 동전으로 부서져 우주로 흩어지는 그 붕괴의 흐름. 바로 그 흐름 위에 구름이라는 무늬가 얹히고 생명이라는 무늬가 얹히고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는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무늬가 얹혀 있습니다. 붕괴가 없으면 흐름도 없고 흐름이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식어가는 그 과정 위에 잠깐 핀 눈부신 무늬인 거예요. 자, 이제 처음 그 하늘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이 맑은 여름날 올려다본 그 구름.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저 하얀 솜뭉치가 사실은 코끼리 100마리 무게의 물이라는 것. 그 무게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물방울로 쪼개져 초당 1cm로 떨어지며 상승 기류라는 에스컬레이터를 역행하고 있다는 것. 그 평평한 밑바닥은 물이 투명한 기체에서 하얀 액체로 옷을 갈아입는 이슬점의 경계선이라는 것. 그 하얀색은 물방울이 딱 빛의 파장보다 큰 절묘한 크기라는 증거라는 것. 그리고 저 구름이 태양이 죽어가며 흩뿌리는 에너지의 강물 위에 잠깐 핀 촛불 같은 무늬라는 것. 그러니 다음에 하늘을 올려다보실 때 그 구름을 조금 다르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멈춰있는 그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격렬하게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는 살아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바라보는 몇 초 사이에도 그 구름의 물방울은 이미 여러 번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은 언제나 딱 지금 이 순간의 구름뿐이에요. 그리고 그건 우리 삶과 어딘가 참 닮았습니다. 무섭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흩어진다, 되돌릴 수 없다, 우리는 잠깐 핀 문이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래 들여다볼수록 저는 여기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흐름 덕분에 지금 이 형태가 존재하니까요. 갈아 끼워지지 않았다면 애초에 피어나지도 못했을 무늬.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형태. 저 구름은 내일이면 그 물방울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을 테고 며칠 뒤엔 그 모양조차 사라지겠지만 그래서 오늘 저 하늘의 구름은 오직 오늘의 것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만의 무늬죠. 사실 이 질문은 오래전부터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잔디밭에 누워 구름을 볼 때는 그저 평화롭기만 했는데 물리학의 눈으로 그 뒤를 들여다볼수록 저 하얀 덩어리가 점점 더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코끼리 100마리가 머리 위에 떠 있고 매 순간 무언가가 태어나고 죽고 그 전부가 우주가 식어가는 흐름의 일부라는 것. 한동안 저는 하늘을 편히 올려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에 와서야 저는 그 낮춤이 두려움이 아니라 경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낯선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못 봤던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는 사실 기상학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흐르는 우주에서 우리의 자리가 어디쯤인지를 묻는
아주 오래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은 평범한 구름 한 점에서 출발해 우주의 운명이라는 가장 깊은 곳까지 저와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하늘을 보는 눈을 아주 조금이라도 바꿔 놓았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혹은 내일 출근길에 문득 하늘이 눈에 들어오거든 딱 3초만 저 구름을 다시 올려다봐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순간 격렬하게 타오르고 있는 하늘의 촛불이라는 걸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평범한 것 속에 숨은 우주를 들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흐르는 이 순간을 부디 눈부시게 누리시길 바랍니다.